김영욱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현 광진구 구의원님이시고요. 김상배 의원님 먼저 신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상배 의원님이십니다. 서울시 시의원님이십니다. 김혜영 의원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시의원으로서 지금까지 그 간략한 사항을 서울시와 광진구청 그런 쪽에서 이제 진행했었던 간략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2021년 신통이라는 건 신속통합이죠. 신통 재개발 선정 공모를 했지만 자양사동이 후보지에서 탈락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에서 공모를 할 예정은 약 8월 말에서 9월 초에 9월 달에 지금 신통 재개발 공모를 할 예정이며 주민들의 30%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자치구로 올라가서 우리 광진구청에서 검토를 하고 우리 서울시로 이제 올라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선정위원회 개최를 하고 우리 자양사동이 지난번처럼 후보지에서 탈락되는 것이 아니라 선정이 된다고 하면 정비계획 절차에 있어서 5년 걸쳐서 이루어질 사업이 2년으로 단축되게 됩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나 그 조합 구성이 되고 사업 시행 인가와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 후에 착공, 그 다음에 철거, 이주 단계로 이동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1, 2지구가 선정이 되었을 때 2년이라고 치면 2023년에서 2024년에 그 부분이 이제 구획이 지정이 될 예정이고 지금 관련된 사항에서 철거하고 이동하고 하는 부분까지는 6, 7년의 그런 기간이 걸립니다. 총 그래서 2028년이나 2029년 그 기간에 이제 이런 사항들이 진행되는 그런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역세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업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난 가야에서 했었던 그런 업체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또 지금 1, 2지구 신통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리 추진위원회도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제도권 안에서 시행이 되려고 한다면 이번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신속통합 재개발에 저희 자양사동이 이제 후보지에서 선정이 되어진다면 큰 틀에서는 그 스탠스를 가지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개발해 나가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아신 상태에서 인지하신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 게 맞으실 듯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진행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추진위원회든 아니면 관련된 사항들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또 서울시 의원으로서 우리 구의원이신 우리 김성배 의원님이나 그 다음에 우리 전은혜 의원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개발 하시게 되면 일단은 여러분들은 조합 설립을 하고 사업시 인가까지 받아야 그 다음에 사업시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사업시 인가. 여러분들 이제 신속통합기획은 추진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 67% 거둘 때 여러분들이 추진이 생략할 건지 말 건지 거기에 생략하고 바로 조합으로 가겠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추진위를 생략을 하고 바로 조합 설립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구에서 정비업체를 뽑아서 예산을 들여서 바로 조합 설립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조합 설립을 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행위는 사업시 인가. 쉽게 말씀드리면 건축법으로는 건축허가예요. 집을 지을 수 있게끔 인가를 받는 거죠. 물론 그 이전의 행위들은 각종 심의들이 있죠.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신통은 한꺼번에 통합으로 해서 빨리 내주겠다는 거죠. 사업시 인가가 나면
인가율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의 집들을 다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은 공익사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2개 업체를 선정을 해줍니다. 그럼 다 여러분들 다 평가를 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이 얼마인지 평가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업시 인가가 나와서 평가가 나면 여러분들한테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내가 몇 평 아파트를 갈지. 그래서 그 다음에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분양 감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 대상을 결정하게 되는데 내 땅값을 최대한 좀 많이 평가를 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재산을 갖다가 무작정 높이 평가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시행사다, 여러분들 땅을 다 사서 내가 집을 짓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대한 많이 받고 팔아야 되겠죠.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평당.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땅값을 올리고 내리는 거는 추정분담금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종전자산 평가 방법이 있는데요. 최초 사업시 인가율로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는 얘기고 우리가 흔히들 단독하고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조금 손해본다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단독은 지분이 크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2주택도 가져갈 수 있고 또 상가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좀 있죠. 그리고 일단은 권리가의 다액순으로 평형 배정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자산이 큰 사람은 우선 좋은 평형을 먼저 분양 신청해서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 사례로 하게 되고 단독은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그 건축물은 이제 감가상각을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종전자산 평가라는 게 보면 토지가 두 군데에서 2억 5천, 2억 4천 평가에 산술평균 하니까 2억 4천 5백이고 건물은 1억 5백이라고 두 개를 합치게 되면 3억 5천이 되게 되겠죠. 종전자산 평가액은 3억 5천이다. 평가 금액은 3억 5천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금액, 즉 분양 기준가액, 권리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비례율을 곱하게 됩니다. 여기가 사업성이 좋으면 비례율이 올라갈 것이고 사업성이 안 좋으면 비례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례율은 뭐냐면 분양신청 조합원이 전체 출자 자산이 분모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1,500명이면 그중에 현금청산자 빼고 실제 분양 대상인 사람들의 전체 재산이 얼마인지 예를 들어서 6,200억 정도 된다. 그럼 총 수입은 얼마? 1조 2천억이다. 지출이 6,500이다 그러면 비율이 100.26%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3억 5천이 내가 받는 부담금 계산하는 금액이 아니라 3억 5천에다가 100.26을 곱한 게 실제 내가 인정받는 권리가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3억 5천에다 100.26을 곱하니까 3억 5천 991만 원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게 비율이 110%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10%도 올라가는 거, 90%로 떨어진다 그러면 실제 평가액은 3억 5천이면 10% 정도 감액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부분에서 주택에 대한 분양 신청의 추첨은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이 1,500명이 있으면 평가를 하면 1등부터 1,500등까지 다 나오게 되겠죠. 등수가, 가격 순위가. 당연히 1등이 가장 많은 사람이 내가 원하는 평형을 먼저 선배정받게 되어 있는 구조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조금 좀 분양가 상한제 예를 들은 건데 이건 안암 2구역입니다. 작년에 분양한 현장인데 물론 작습니다. 우리가 지금 분양가,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의 집값이나 여러분들의 분양가는 상관이 없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부담금을 낮추려면 일반 분양 아파트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 돼요. 그죠?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많이 가져와야 되고 그리고 또 공사비라든가 각종 비용, 남한테 줄 돈을 가장 줄여야 여러분들의 부담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아직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잖아요. 투기과열지구.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을 형성하는 요인을 한번 좀 말씀드려보면 우리가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받겠다고 해서 받을 수가 없잖아요.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원가 개념으로 지금 접근하기 때문에 저희가 광진구청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분양가 상한제에 이루어지는 큰 항목은 택지비 감정평가 금액, 그다음에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건축가산비 이렇게 크게 4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택지비 평가 금액은 감정평가를 해서 여기 있는 땅값이 얼마인지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나대지를 상정해서 집을 다 여기 밀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게 원가죠. 토지 원가. 거기에 가산비는 뭐냐면 우리가 땅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암석 집안이 있으면 연약 집안이 있으면 차수배 공사를 해야 되고 철거도 해야 되고 이런 재비용들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나대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비용들도 이제 가산 비용으로 인정이 되게 되고요. 기본형 건축비는 국토부에서 매년 3월하고 9월 두 번 고시를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본형 건축비를. 이 부분을 갖다 조금 많이 올려주면 좋겠지만 그 기본형 건축비가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고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건축 가산비, 예를 들면 우리가 친환경 아파트를 만든다든가 홈 네트워크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아파트가 좀 더 고급화되는 그런 부분들은 또 가산 항목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런 걸 다 합쳤을 때 평당 가격이 2,77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안암동이. 근데 여기는 다르겠죠. 왜냐하면 일단 지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가격은 더 높게 형성이 될 텐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아예 해제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또 금액을 갖다 좀 더 올릴 수 있는 요인들을 더 줘야 되느냐 해서 여기 최근에 좀 발표가 됐죠. 뭐 이주비 금융비용이라든가 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도 가산비로 인정을 해줘서 결론은 일반 분양을 좀 끌어올릴 수 있게끔 그래야 조합원 여러분들이 내는 돈이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어디 현장에 가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항상 내 땅값 많이 올려달라고 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자, 종전평가액을 평당 1,000만 원으로 한다 했을 때 10평짜리, 30평짜리, 50평짜리 세 사람이 그냥 간략하게 빌라 6채를 짓는다. 세 사람이 공동 출자해서 이럴 경우에 자 보시죠. 평당 1,000만 원이니까 요 10평짜리는 1억이고 30평짜리는 3억이고 50평짜리는 5억이지 않습니까? 종전 토지가 합쳐면 얼마죠? 9억이죠. 출자 자산이. 근데 이 사람들이 신축 6가구를 짓는데 평당 공사비가 400만 원이고 세대당 3억에 판다 라고 했을 때 분양 수입은 3억에 6세대니까 18억이 들어오고 비용은 225평에 400만 원이니까 9억이 나갑니다. 그럼 비율은 어떻게 되냐면 종전 9억에 대해서 총 수입에서 비용을 빼니까 100%입니다. 비례율이. 그러면 평당 1,000만 원일 때 여러분들 분양 기준가액 또는 권리가액이라고 하는데 1억인 사람은 그대로 100%니까 1억, 3억, 5억 그대로 가져가죠. 그러면 1억인 사람이 3억 빌라를 분양받으면 얼마를 더 내야 됩니까? 2억을 더 부담을 해야 되죠. 3억짜리는 하나도 안 내도 되고 5억짜리는 오히려 2억을 더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근데 야 우리 땅값이 1,000만 원이 너무 낮아. 한 번씩 끌어올리자고 그랬습니다. 평당 1,200으로 20%를 올린다고 생각해보면 1억 2천이 되고 3억 6천이 되고 6억이 됩니다. 그러면 총 종전가액은 10억이 넘어가는데 이럴 경우에 밑에 분모가 10억이 올라가 버리니까 수입하고 지출은 그대로 있죠. 올라가니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83.33%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실제 내 재산은 1억 2천의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83%를 곱하니까 그대로 1억이 돼버리는 거죠. 부담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재산을 갖다가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내가 내는 최종 부담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토지 주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담금을 낮추려면 어떤 요인을 바꿔야 될까요? 두 가지 요인이죠. 결론은 위쪽에 수입을 3억이 아니라 4억으로 받든가 5억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 공사비가 400만 원이 아니라 더 떨궈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의 부담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저랑 여기랑 앞에 계신 분이랑 집이 똑같이 대로변에 접하고 있고 똑같은데 여기는 100원이고 저는 90원이고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만 조정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종전가액은 보상가액이 아니라 남는 돈을 어떻게 배분해 줄지는 배분이 되는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형평성만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없다. 이걸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재개발 사업은 재건축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예전에 2003년 이전에는 도시재개발법, 주택 개량 재개발이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주택이 앞에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은 분양 대상이 되는 사람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분양 대상이 됩니다. 남의 토지에 주택이 있던 기존 무허가든 일단 주택이 있으면 분양 대상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90평방미터 이상 서울 시내 집을 지으려면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80평에 90평에 미만 가지고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 대지 면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최소 집을 지을 수 있는 90평방미터 이상이 있으면 분양권을 주는 거죠. 집이 없더라도 땅이 90평방이 넘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치가 구역 내에 건립되는 최소 평형 아파트 금액 이상, 예를 들어서 구역 내에 20평대를 지었는데 그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4억이다. 그럼 내가 4억 1천만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최소 평형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사람 아파트 주자. 이 세 가지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청 계획 기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분양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일은 관리청 계획 기준이라고 하는데 분양시청 종료일입니다. 분양시청 마감되는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면적, 그걸 가지고 이제 분양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 내용이 되겠고요. 자, 주택을 소유한 자, 단독주택 소유한 자는 당연히 되겠죠. 공동주택, 다세대나 연립가축 놓인 사람 당연히 되겠죠. 근데 한 가지 조금 애매하게 무허가가 있습니다. 무허가. 특정 무허가라고 하는데 요거는 89년 1월 24일 요거는 토지보상법이라고 줄여서 하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89년 요 날짜 이전에 이미 지어진 거는 기존 무허가로 해서 분양권을 주지만 그 이후에 새로 지어진 거는 신발생 무허가라고 해서 이건 위법한 건물이기 때문에 분양권을 안 줍니다. 무허가라도.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 명을 묶어서 한 세대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나라는 뭐죠? 1세대 1주택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1번지, 2번지 다 가족이 있더라도 합쳐서 하나만 줍니다. 미성년자 세대, 그러니까 세대를 갖다 따지죠. 1세대 1조합은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필지 여러 명이 공유로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한 사람만 분양권을 가지게 되죠. 다가구나 단독을 갖다가 허물고 새롭게 다세대를 지어서 분양권을 뭐 6개, 1개짜리 4개, 6개 이렇게 막 늘리는 행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안 되게 돼 있죠. 권리산정 기준을 위해. 지금 신축지구 쪽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세대 분리를 아예 해서 성년의 경우에 아예 세대가 다르면 이제 두 세대가 나갈 수 있고, 예외 규정은 뭐냐면 이혼을 할 경우 아니면 성년이 돼서 분리해서 나갈 경우 이런 예외 조항은 좀 있습니다. 근데 1세대 1주택 1조합은 원칙이라는 걸 이게 내용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요. 권리 산정의 한 토지가 예를 들어서 200평방미터인데 한 사람은 100가구 있고 한 사람은 100가구, 두 사람이 공유로 부부인 경우죠. 이런 경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요 한 사람은 90이고 요 부부가 합쳐서 90이에요. 이미 한 필지인데 권리 산정 기준이 이전에 이미 90평을 가지고 있으면 공유를 할지라도 2개가 나가는 겁니다. 2개가.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예외 2 같은 경우에도 요 사람이 가격이 10억이고 요 사람 2개 합치면 10억이니까 최소 가격이 6억이니까 두 사람 다 금액이 넘으니까 갈 수 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지를 분할한 경우 우리가 1-1 필지를 갖다가 1-1, 1-1-3으로 이렇게 분필을 하는 경우가 있죠. 권리산정 기준을 이후에 쪼개면 아무리 뭐 1000회배든 10,000회배든 쪼개면 그거는 분양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지분 쪼개기가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단독은 토지하고 건물이 따로따로 등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공동주택은 같이 나오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토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토지 건물을 분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을 갖다가 다른 사람 명의로 해버리고 땅은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 경우에 하나가 나갑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2개가 나갈 수 있냐면 땅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A라는 사람이 90평 이상이고 주택은 IMF 산정 기준 이전부터 A, B가 다른 경우예요. 아예 땅은 A라는 사람이고 주택은 B로 아예 처음부터 권리 산정 기준 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이 90평을 넘는다. 그럼 90평을 넘으니까 땅을 가지고 내가 분양권을 받을 수 있잖아요. 땅 가진 사람은.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분양권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각각 2개가 나갈 수 있는 경우는 그런 경우에 분양권이 나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대지에다가 건물을 신청한 경우에는 한 명의 분양 대상자로 본다. 그리고 기존 건물을 단독을 허물고 새롭게 지어도 권리 산정 기준을 위해 한 경우에는 묶어서 하나만 나간다. 이런 예시도입니다.
그다음에 상가가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이 조례는 좀 복잡하니까 표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서울시 조례상에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건 6순위까지 있습니다. 1순위가 당연히 1번이겠죠. 경합일수는 1순위부터 주는 겁니다. 먼저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상가를 신청을 했는데 1순위는 뭐냐면 내가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고 사업자 등록을 필요해야 되고 직접 본인이 영업을 해야 되고 권리가액이 이상이 돼야 된다. 아파트 받는 건 상관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근생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를 분양받든 안 받든 받은 금액을 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구역 내에 짓는 점포가 최소 단위 규모가 한 구자가 10평짜리가 예를 들어서 뭐 3억이다 아니면 4억이다 그러면 내가 아파트 분양받고 남는 돈이 그 이상이 돼야 1순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상가 영업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최소 신축 아파트 금액보다 크면 그 사람이 1순위입니다. 상가 들어갈 수 있는 1순위. 2순위는 뭐냐면 사업자 등록은 없어요. 상가는 하고 있는데 근데 돈은 넘고 아파트는 분양과 상관없이 요게 이제 2순위입니다. 3순위는 뭐냐면 내가 사업도 하고 사업자 등록도 있는데 아파트를 받지 않았는데 그 돈이 너무 상가가 작아서 상가가 최소 상가 구자가 3억인데 내 돈은 한 2억밖에 안 돼요. 이 사람이 3순위입니다. 아파트는 분양받지 않아야 됩니다. 4순위는 사업자 등록이 없는데 돈이 좀 모자란 사람, 아파트 안 받은 사람. 5순위는 뭐냐면 내가 상가는 아니에요. 주택인데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상가를 갈 수 있는 게 5순위인데 대신 돈은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순위는 뭐냐면 내가 아파트도 분양받았어요. 근데 남는 돈이 상가 들어갈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아요. 그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 신청.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은. 이게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큰 소유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보통 임대료 나오는 것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최대 분양 설계를 해보면 어떻게 가져갈 수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나 면적이 2주택 이상이면 지금 2주택 갈 수 있게 그 풀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2주택을 가져가는 방법도 한 주택은 물론 전용 면적 60平미 이상으로 이전 고시 후 3년간 전매 제한이 걸리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한 주택은 예를 들어서 30평대를 가져가는데 혹시라도 임대료 문제가 생긴다거나 부분 임대를 도입할 수도 있어요. 30평을 하나 원룸을 쪼개서 임대를 주고 또 소형주택 25평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임대를 주고 돈이 더 남으면 상가를 한두 개 정도 큰 걸 받으면 실제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물량은 한 서너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큰 소유자들은 그 빌딩이 크거나 땅이 큰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재테크 하는 방법들도 그렇게 해보시면 결코 어떤 뭐 재개발해서 흔히들 얘기하는 뭐 내 집 잃고 다 뭐 망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요즘 보십시오. 뭐 각종 뉴타운에서 다시 재개발해달라 얼마나 많들이 많습니까? 물론 여기 알고 있죠. 지역주택 조합 하려는데도 오랫동안 제가 얘기 많이 듣고 했는데 통합으로 대단지를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궁극적인 뭐 재산가치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저기 51평에 오형제가 각각 등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속분인데 그거를 폐지를 못하고 그래갖고 저기 5명이 지금 각각 등기를 갖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집이 저기 아파트가 몇 개가 나오는지 그렇게 알고 싶었어요. 그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인이 5명이고 5분이 지분 등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51평이요. 51평인데 가지고 계신 지분이 다 똑같으면 51평 나누면 가지고는 5명이 10평밖에 안 되네요. 10평이면 그거는 뭐 5분이 합쳐서 하나밖에 안 되죠. 10년 전에 애들하고도 125평방미터씩 각각 그 250을 각각 120으로 등기를 해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예, 뭐 한 1번 한 번지죠. 네, 54-2번. 네네. 그리고 두 분은 다 자녀는 다 성인이시고 부부가 네, 결혼해갖고 나 세대가 다르죠. 그럼 두 개 나갑니다. 이 청파 2구역 조합원인데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네, 여기 자양사동 되면 입주권은 나오나요? 아,
우리가 그 재건축 재개발의 정비 사업은 5년간 재당점 제한 기간이 있죠. 그러니까 시기가 네. 예를 들어서 청파 2구역에 분양 신청을 받았다. 네. 그러고 나서 여기가 5년 이후에 분양 신청을 하면 괜찮아요. 처음이 5년이 생기면. 네. 근데 5년 내 여기도 분양 신청을 하면 여기 청산이 돼버려요. 재당점 제한이 현재는 있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에. 그래서 5년간 그걸 봐서 잘 생각하셔가지고 사업 신통이 선정되는 거 봤을 때 네. 제가 보기엔 5년간 텀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네. 1년 테이프가 안 되니까 네. 잘 생각할 사람 팔 수 있는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 투기과열지구에 전매 제한이 걸리는데 관리처분 인가 이후부터 전매 제한이 걸립니다. 네. 그 전까지 팔 수 있으니까 네. 그걸 하셔야죠, 한쪽을. 이번 신속통합기획 선정이 되면은 추진위원회가 생략된다고 했는데 그럼 누가 주체가 돼서 추진을 하게 됩니까? 추진위원회가 생략이 된다고 들으셨나요? 네. 네,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지금 현 상황은 이제 정확한 명칭은 추진준비위원회입니다. 사실 이 명칭은 아직 뭐 법적인 효력을 갖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신통계획에 있어서 정비구역 지정까지 지금 가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추진준비위원회나 아니면 추진위가 생략돼서 조합이 결성되는 것 또한 그때는 이제 저희 주민분들이 정비구역 지정이 된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역 안에 있는 조합원 분들의 투표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때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정말 뜻이 있고 뭐 투명하게 안내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해 주시면은 그분들께서도 저희 다 동일하게 나오셔서 주민분들의 의지를 받고 선정이 되어서 누구나 추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제가 며칠 전에 우편으로 그 역세권 재개발에 대한 자료를 수치를 받았는데 이게 그 신속통합계획이랑 뭐 동의 같은 거냐 다른 거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질문이 그리고 이 사실이 지금 저희 통합구역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료를 조금 준비해봤어요. 사실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하면 저희 자양 2구역의 추진위원회가 처음에 역세권 추진으로 설립이 됐었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스터디를 한 상황에서 관공구청과 협의를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하는데 이 정식 명칭이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택 사업은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으로만 기부 체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토지와 공공임대주택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임대 비용이 상당히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그렇게 많이 보장이 되지 않는 사업일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신축 행위 제한 그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권리 산정일이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날짜가 될 거예요. 혹은 사전 타당성 검토가 거의 완료가 될 시점에 이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데 타당하다. 거의 정비구역이 정비구역 지정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 권리 산정일이 이제 구청이나 이런 데서 서울시로부터 나올 겁니다. 저희 구역 전체 소유자분들의 50%에 해당하는 동의서를 아마 1년에 걸쳐서 받아야 될 거고 정비구역 지정 용역 같은 경우에 지금 신속 통합기획 1차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들이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평균적으로 1년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증거하는데 1년, 정비구역 지정 용역까지 1년이라고 보면 2년 안에 우리 구역의 신축 행위 제한이 풀리기 전인 2023년 이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기는 힘들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2023년 말 이후에 분명히 이 신속 통합기획 2차가 선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인 신축이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점 알아주셨습니다. 설명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